안녕하세요. 참 살다 살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여느 아줌마들처럼 중매 결혼으로 결혼하게 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안 어른들끼리 맺어준 인연이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인연이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그만큼 남편은 저를 힘들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었으니까요. 엄마, 나 진짜 결혼하기 싫어. 그 남자한테 나를 시집보내라고 한 이유가 뭔데 대체? 네 할머니가 그렇게 하자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좀 잘 사는 집안이니까 네가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여자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야지 인생 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눈 꼭 감고 부산 가서 살아. 강원도에서 쭉 살아왔던 저는 갑자기 부산에 가서 살라는 엄마의 말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랑 10살이나 넘게 차이가 났고 건설 쪽에서 일해서 그런지 성격도 괴팍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제가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엄마랑 아빠가 그 집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저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결혼하게 되었고 팔려갔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제가 살던 시대에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연애 결혼은 거의 없고 중매 결혼만 엄청 많았지요. 그것도 중매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팔려나가서 살게 된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인데 집에는 언제 들어와요? 대체 언제쯤 나한테 얼굴 보여줄 거야? 맨날 밖에서 술만 마시고 아직 우리 같이 산지 1년도 안 되었어요. 저녁은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옆에 내가 뭐 밖에서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 이런 배부른 소리나 하고 있지. 내가 생활비 한 달에 꼬박꼬박 가져다 주면 군말 말고 알아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응? 남편은 저를 철저하게 종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은 포기하고 아이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게 되었어요. 빨리빨리 술 좀 주이소. 술독에 술이 떨어졌으면 알아서 채워야지. 여기 고추장 삼겹살 구이한 것도 리필해주고 담배도 말보루로 한 갑 가지고 오시오. 이 모든 것들은 남편의 친구들이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밖에서 술 마시다가 부족하면 갑자기 저희 집에 10명이 넘는 남편의 친구들이 들어와서 술상을 차리라고 소리치는 것은 기본이요. 남편의 마누라인 저를 완전히 아랫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먼저 저를 만만하고 하찮은 존재로 봤기 때문에 저는 저절로 그런 취급을 당한 것이었죠. 너무 억울하고 심적으로 힘들고 울고 싶었습니다. 술상을 차리면서 7개월 된 아이가 태동을 하고 발을 차서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데도 아이 참, 막걸리 시원한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막걸리가 미지근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확 남편 거래처 끊어버릴 수도 있어. 당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못 들었어? 거래처 끊기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10,000원짜리 줄 테니까 밖에 있는 슈퍼에서 시원한 동동주 한 사발이 사와. 그 모습을 본 양심 있는 남편의 친구들은 마누라를 부려먹으면 안 되지. 아무리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임산부한테 자질구레한 거 시켜 먹으면 그게 남자요? 그럴 거면 고추 떼버려.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준 김동현 씨 덕분에 저는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취하고 널브러져 있을 때 끝까지 정신을 지키고 있는 남편의 친구이자 동료인 김동현 씨는 저에게 슬쩍 와서 아이고 참, 안 봐도 결혼 생활이 그려질 것 같아요. 세찬이 형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어쩌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형님한테 시집 와서 마음고생을 이렇게 해요. 그러게요. 그래도
지금까지 저의 마음을 알아준 분이 없으셨는데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에휴, 건설 쪽 사람들이 원래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면 갑이니까 항상 대접받는 거에 익숙하고 여자를 아래로 보니까 이런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아이 잘 키워요. 제가 세찬이 형님한테 아내한테 좀 잘하라고 따로 말해볼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저희 집에 또 놀러 오시면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그 이후로도 남편의 친구들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술상을 벌이고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갔어요. 그때마다 끝까지 술상을 같이 치워주고 어지럽힌 집을 같이 정리해준 사람은 김동현 씨 뿐이었죠. 제 남편은 가장 심하게 집안을 어지럽히고 만삭인 저의 배를 툭툭 치면서 빨리빨리 밥 차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나날들이 반복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낮에 집에 온 남편이 문을 발칵 열고 당신 어딨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동그랗게 눈을 뜨고 남편을 본 순간 갑자기 제 뺨에 남편의 손이 날아왔어요. 짝짝 짝짝짝 제 뺨을 때리는 소리가 셀 수 없이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미쳤어? 갑자기 왜 나를 때리고 난리인데? 왜 날 때리냐고? 너 솔직하게 말해. 네 뱃속에 있는 애 누구 애야? 내 애 맞아?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인데? 뭔 소리라는 거야? 남편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임신한 저를 패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고 저는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어요. 만삭이라서 배가 너무 아픈데 갑자기 남편까지 저를 마구 패니까 저는 미칠 지경이었죠. 너 김동현 애 임신한 거 아니야? 어쩐지 술자리에서 니네 둘이 다정하게 말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알고 보니 남편이 사람들과 밖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한 사람이 네 마누라랑 김동현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던데? 네 마누라 뱃속에 있는 아이 진짜로 네 아이 맞아? 라고 말한 짓궂은 한 남자 때문에 남편이 눈이 뒤집혀서 갑자기 대낮에 저를 찾아와서 뺨을 날린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현 씨 아이를 가져? 이 아이는 당연히 당신 아이인 거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참 속 터지네.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진짜로. 동현 씨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술 마시고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내가 술자리 정리하는 거 도와준 사람이야.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남의 말만 듣고 아내 뺨 때리는 게 세상에 어딨어. 진짜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 정말로. 남편은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너 두고 봐. 애 낳자마자 내가 친자 검사할 거니까. 만약에 불일치 뜨면 그때는 진짜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고래고래 소리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가슴속으로 죽음을 느꼈습니다. 어쩌자고 이딴 남자한테 시집을 와서 평생 고생하는 거야.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도 불쌍하지. 저는 아이를 낳는 게 무서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양수가 일찍 터지고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한 달이나 일찍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미숙아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그때도 너 때문에 네가 애를 거지같이 낳아서 돈만 덩어리로 들게 생겼잖아. 남편은 병원에서도 막장이었습니다. 숨만 겨우겨우 쉬는 아이, 몸에 호스를 주렁주렁 달고 의료기기에 의해서 겨우 살아가는 아이한테 긴 면봉을 들고 유전자를 채취하겠다고 난동을 피웠어요.
애가 태어났으니까 내 애인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보호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묵인병동이라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아이한테 접근하면 감염되어서 큰일 나요. 저희가 괜히 이런 옷을 입고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제발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의 횡포는 병원 사람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산모들이랑 남편분들이 제 남편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에휴, 아내랑 애만 불쌍하지. 어떻게 애 아빠가 저렇게 대책 없이 횡포만 부리고 저러는지 몰라. 저렇게 남편이 대책 없으면, 책임감 없으면 애랑 마누라는 누굴 믿고 사나. 불쌍해라. 저도 저의 처지가 불쌍했습니다. 남편의 고집대로 결국 하게 된 유전자 검사에서 일치가 나왔고, 그때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어찌나 센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거의 4개월간 인큐베이터에서 몸 회복을 한 제 아이는 병실을 나와서 저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갓난아이를 품고 저는 집에서 남편의 손길질과 발길질을 피하면서 살았고, 항상 얻어맞아서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지요. 일이 잘 안 풀리면서 남편의 짜증은 늘어났고, 남편은 그 짜증을 저에게 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인 거 아니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제가 맞는 소리 때문에 옆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제 얼굴을 외울 지경이었지요. 한국 법상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고가 들어와도 집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소원은 남편 놈이 죽는 거였어요. 쥐뿔 하는 것도 없고 이제는 생활비도 안 줘서 제가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생활비를 버는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달라고 소리치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여보 밥 줘. 나 배고파. 명란젓에다가 갓 지은 돌솥밥에 불고기 내놔. 이른 아침부터 갓 지은 밥이 아니면 밥을 안 먹는 놈이었고, 고기찬이 없으면 밥상을 뒤엎는 가부장의 끝을 달리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싫었어요. 딸도 그런 저의 처지를 알았던 것인지 아빠를 싫어하고 저만 좋아했어요. 남편이 딸의 손을 잡거나 말을 걸려고 하면 딸은 앙앙 울면서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남편은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에게 가하는 주먹질의 수위는 더 강해지게 되었고,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고 맨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를 20살까지 키워야 한다는, 아빠 없는 애로 만들기 싫다는 저의 책임감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꾹 참으면서 살았지요. 그래도 저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위안을 삼았어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 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시집살이는 없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지 하면서 혼자서 위로를 하고는 했답니다. 저는 동네에서 별명이 싸가지였어요. 에휴, 저 옆에 네는 왜 그렇게 건방지게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비 오는 날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지가 무슨 탑스타야? 김희선이야? 웃겨 진짜? 참. 그러게 말이야. 쥐뿔도 없고 집안에서 애만 키우는 여자가 무슨 저렇게 겉멋이 들어서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주 웃기다니까. 저 모습 보면 어이가 없어. 우리 남편도
저 여자 주제 파악 못하는 미친 여자인 것 같다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친한 척도 하지 말래. 제가 지나가는 앞에서 그런 험담을 하는 동네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일 안 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사는 그 동네 아줌마들은 하이에나처럼 어디 뒷담 깔 사람 없나 찾아보는 게 일이었고, 맨날 365일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저는 표적이 되기 딱 쉬웠죠. 제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허세 부린다고 재수 없다고 욕하기 바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맨날 남편한테 맞아서 눈에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멍이 들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을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로 보거나 질이 안 좋은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 취급을 당해서 항상 동네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에이씨, 집이 동파됐잖아. 물이 안 나와. 밖에 꽁꽁 얼어버렸고. 아,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해. 빨리 사람 불러.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 나가서 수도기를 보니까 얼어서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이 전부 안 나왔던 거였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그날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었는데 그때 소문이 싹 난 거였죠. 제가 옷을 벗고 선글라스까지 벗고 탕에 들어가니까 제 얼굴을 본 아줌마들이 수군덕거렸습니다. 저 여자 뭐야? 매 맞고 사는 거 아니야? 온몸이 멍에다가 눈 봤어? 나는 처음에 아이라인 문신 잘못된 줄 알았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눈에 아이라인 그린 게 아니라 피멍이었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봤어. 등에도 멍자국 있더라고. 저번에 영정 엄마가 동네에 맨날 선글라스 끼고 재수없는 사람 한 명 있다고 했는데 저 여잔가? 오, 맞는 것 같아.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더라고. 어휴, 불쌍해. 남편한테 맞으면서 사나 보네. 순식간에 저는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저의 비참한 생활을 들키게 되었고 동네에 쫙 소문이 났어요. 제가 걸어가면 저를 본 아줌마들이나 동네 아저씨들이 수군덕거리면서 제 욕을 하기 바빴고 누구는 쯧쯧거리면서 혀를 찰 뿐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집에만 살았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집을 탈출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진짜 아빠랑 같이 못 살겠어. 그냥 외국으로 가버려서 살려고. 그래, 딸아. 잘 생각했어. 너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마렴. 알겠니? 절대로 엄마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외국 가서 자유로운 나비처럼 훨훨 날면서 살아. 딸은 고등학생 때 장학금을 받아서 외국으로 갔고 대학도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지 아빠랑 연을 끊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딸을 다 키워놨으니 저는 자유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놈은 정신을 차릴 줄 몰랐고 저희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몸이 허약하다고 삼계탕을 먹고 싶다고 떡두꺼비처럼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길래 그날 제가 마산 재래시장에 갔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토종닭 사가지고 집으로 갔지요. 문을 여니까 모르는 여자 신발이 신발장에 있더라고요. 뭐야? 뭐야? 누구냐고? 그때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조용히 해! 나가! 나가긴 내가 왜 나가? 왜 나가야 하는데?
이거 여자 신발, 누구 신발이야?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왜 내가 나가야 하냐고? 저는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의 바람을요. 심장이 쿵 했고 떨어져 나가는 듯한 충격이 들었습니다. 방에서 여자가 옷을 걸치고 나왔고 저를 피해서 순식간에 문 사이로 빠져나가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야, 거기 멈춰! 제가 소리를 지른 순간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닥쳐. 조용히 해, 이 옆했네야. 어디서 떽떽거리고 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더운 날에 닭 잡아서 왔는데 끝까지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래, 수진이 유학 가고 나서 당신을 이제 좀 다시 믿어보고자 했던 내가 등신이지. 등신이야. 울부짖으면서 소리쳤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남편이랑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저는 보거독 같은 거를 사서 남편의 음식에 확 넣어버릴까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뉴스 기사 보면 항상 몇십 년간 남편의 폭행을 참고 살았던 아내가 폭발해서 남편을 죽이든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판례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가슴속에서 불덩이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일에 감정이입하게 되고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는 없고 남편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고 심지어는 저를 이딴 놈한테 시집 보낸 엄마조차 미워서 10년이 넘게 친정에 안 가기도 했거든요. 엄마도 저를 아픈 손가락 취급해서 제가 친정에 가봤자 항상 오빠들만 좋아하고 저는 종 취급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제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떠나서 친정과 연을 끊었죠. 하지만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 놈 밥을 차려주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20년 꾹 참고 눈에 맨날 멍들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도 견뎠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어서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 굳게 다짐한 저는 차를 끌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나마 시모는 유일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아들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을 때도 있었지만 시모도 여자로서 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어머 애미야, 이 시간에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니? 어머님, 어머님. 제가 말을 하려고 한 순간 목에 눈물이 메이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말을 못하는 거니? 응? 말해봐.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지 할 거 아니니? 말해봐. 진정하고 말을 해봐. 저는 목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1시간 정도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리고서는 저 아드님이랑 못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꾹 참고 살았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드님 때문에 제가 고생한 거. 눈에 맨날 피멍 들어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일도 못하고 항상 맞고 산 거. 억울해서 죽고 싶었는데 애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악착같이 산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한을 쏟아내는 듯이 말을 다다다 하니까 어머님도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드님이 감당이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인 저한테 아드님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나 몰라라 했잖아요. 어머님도 아드님이 감당이 안 되어서 10여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저랑만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죄예요?
20살 초반인 저는 무슨 죄가 있다고 악마 같은 놈한테 시집을 가서 평생을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저의 솔직하고도 한이 서린 폭로에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요, 죽고 싶었던 적 한두 번 아니에요. 이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이제 끝내고 싶어요. 그동안은 괜히 이혼하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식당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알아서 살 거니까 당신 아드님이랑 이혼할 겁니다. 바락바락 소리를 지른 저는 어머님에게 한을 푼 뒤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펑펑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화났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무슨 소용인지. 이미 나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할머니가 다 되었는데 더 서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핸드폰을 꺼두고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어요. 결혼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말 안 하고 외박을 한 저 때문에 남편은 난리가 났고 시댁에 찾아가서 며느리 왔냐고 소리치면서 어머님에게 손찌검하고 깽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집에 들어간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당신 막 나가는구나 라며 역정을 내는 남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해 라고요. 남편은 그때 괴물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순간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했어요. 경찰에 전화를 하자 남편은 아무 짓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냈고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연락이 와서 한 번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왜요? 며느리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간절하게 저에게 만남을 하자는 어머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나도 폭력적인 아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인 너에게 내 아들을 장가 보낸 거고, 그렇게 내 손에서 아들이 떠나자 나도 숨 쉴 수 있었지. 내 아들은 내 남편을 꼭 닮았거든. 술 마시면 폭력을 쓰고 소리 지르고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마누라를 패고, 너무나도 닮은 아들을 볼 때마다 내 남편이 생각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에게 그 짐을 던지고 모른 척 했던 것 같다. 너무나 미안하다.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저는 시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건지. 그때 시모가 저에게 서류를 한 장 쓱 내밀더라고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내가 대장암 말기라고 하더라. 길어봤자 1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입원하지 않고 서류들 좀 정리하고 입원하겠다고 했어. 아들은 모르는 상태고 내 재산 아들 손에 들어가봤자 깽판 치면서 술 마시는 데 쓸 것 같아서 기부하거나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는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며느리 너한테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나 대신해서 우리 아들을 케어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했으니 그거에 대한 나의 작은 성의다. 미안하다. 미안해. 못난 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만 그래도 이걸로 너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된다면 어디 제주도로 떠나든가 손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살거나 그래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암에 걸린 것도 몰랐고 갑자기 재산을 저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더더욱 놀랐어요. 부동산 서류뿐만이 아니라 어머님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귀금속과 억대의 현찰들도 저에게 남기겠다고 이미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끝내셨더라고요. 상속세 같은 것도 다 변호사랑 세무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놓았고요. 어머님, 저는 이런 것을 바란 게 아닌데. 그래, 네가 돈 바라고 이렇게 힘들게 산 것은 아니지. 그래도 미안해서 내가 며느리 널 보면 내가 생각이 나서 젊을 때 고생한 내 생각이 자꾸 나서 마음이 아파서 못 살겠다. 이혼하고 나면 너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돈으로 어떻게 생계를 잘 꾸려봐. 저는 그때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이미 독해진 저였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하거나 돈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러면 이 돈으로 잘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고생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행복해져 볼게요. 이혼해서 승소를 한 저는 남편의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한 저는 남편을 거쳐간 상간녀들에게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씩 받았어요. 남편 놈은 법정에서 내가 번 돈인데 왜 내 재산을 아내한테 절반 줘야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존경하는 판사는 개뿔, 쥐뿔도 모르는 것이 어디서 판사 자리에 앉아있어? 하면서 10원짜리 욕을 하다가 변호사한테 제지당하고 질질 끌려오고 판사한테 찍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대리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네요. 집안에서 큰소리치는 남자는 법정에 가서도 지 분수 파악하지 못하고 판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 정말 못된 놈, 무식한 놈이랑 내가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버텨온 제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잘했다고, 정말로 잘했다고 쓰다듬어주고 싶었죠. 그리고 1년 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유산이 저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소리치고 난동을 피우고 장례식장을 뒤엎었다가 경찰에 연행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으로 뇌혈관이 터졌다나 뭐라나? 저는 어머님의 장례식에 뒤늦게 도착해서 그 소식을 들었고 남편놈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병실에 있다는 것을 들은 저는 참, 이래서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거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어.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그놈의 마지막 인생은 비참하네.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남편의 친척들 그 어느 하나 병원에 입원한 그놈을 돌봐주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에 그놈은 말년에 뇌출혈로 입원했지만 찾아오는 가족이나 자식들도 하나 없이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딸도 아빠가 그렇게 된 건 아빠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쓸데없는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냉정하게, 철저하게 엄마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무조건 엄마를 위해서 살아. 엄마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니까. 알겠지? 속도 깊고 현명하고 이성적인 딸은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씩 웃으면서 내가 딸 하나만큼은 참 잘
잘 키웠어. 우리 딸내미 덕분에 내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거야.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못된 짓을 한 남편놈은 병원에 누워서 사람 노릇도 못하고 화장실도 지 스스로 못 가는 바보가 되었고, 저는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지금 편하게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다 살고 있어요. 주변의 동창들이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늦었지만 골프를 배우고 있고, 또 꽃을 좋아하는 저는 꽃꽂이 클래스를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깊고 오래된 우울증 때문에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은 항상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서 행복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나간 저의 인생과 세월이 아깝고 이따금씩 서글퍼서 눈물이 나지만 지나간 일은 그저 지나간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그리고 현재를 살려고 노력해보려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저도 힘들었던 지난 세월들을 덤덤히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참으로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꽤나 행복해진 저를 보며 오늘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나이 때 개띠분들 중에 저처럼 중매 결혼했다가 평생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내 이름 석자 날리는 것보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산 우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좀 행복해집시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늦은 것 없어요. 저도 나이가 반백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 새로 시작해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할게요. 항상 보기만 하던 채널인데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니까 어색한데 따뜻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발전하는 하루 보내자고요. 우리 인생 파이팅입니다.